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다들 건강한 주 보내고 계시나요? 항상 저의 관심은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오래 살아야 되는 세상이 점점 더 뚜렷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뭐 100살은 무난하게 살 거고 뭐 120까지 정도는 그냥 그럭저럭 또 살아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당신이 병드는 이유 이제에 대해서 또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1부는 끝났고 제 2부에서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과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부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뭐 건강뿐이 아니고 패러다임에 갇히게 되면 진짜 그 이상을 생각 못하게 되는 아주 그 깝깝한 더 이상 변화 발전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은 너무 많은 고정관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만 또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4장 환원론의 승리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4장이 시작됩니다. 71페이지에 오늘날 과학 연구의 큰 문제점을 지적할 때 이보다 더 좋은 비유는 없다. 6명의 맹인이 아닌 6만 명의 현대 과학자들이 각자 다른 시점으로 코끼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물론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6명의 맹인이 각자 개별 부위에 집중하고 그 결과를 함께 모으는 것이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보는 것보다 더 풍부하고 세밀하게 코끼리를 묘사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6만 명의 연구자들이 세부적인 구성 요인에 집중했을 때 차곡차곡 쌓이는 세부적인 구성 요인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위의 우화처럼 개별 관점이 전체적인 진실인 양 잘못 인식될 때 발생한다. 레이저 포인트 같은 작은 점이 전체적인 그림처럼 잘못 인식될 때 6명의 맹인 혹은 6만 명의 연구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지 않거나 코끼리를 전체로서 인식하고 평가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이 자신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어떤 관점도 간단하게 틀렸다고 가정할 때처럼 말이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런 거예요. 이 환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세세히 쪼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몸은 그렇게 자동차의 부품처럼 하나하나 쪼갠다고 해서 그 하나하나가 개선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총체론적인 거를 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몸은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고장나면 그것만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13페이지가 뭐 환원론의 역사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77페이지에 환원론적 패러다임은 이미 교조가 되었다. 교조 아시죠? 그냥 그게 진실처럼 됐다는 거죠. 사실은 진실은 아닌데. 환원론적 접근이 현실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그리고 현대과학, 특히 생물학과 건강과 관련된 과학은 상식과 공정성을 배제하는 환원론적 교조를 받아들였다.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은 배타적으로 이 교조의 범위 내에서 훈련받는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이제 굿 에너지라는 책인데 그 책도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회의를 느끼고 나온 분이 이제 지은 책인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 정해진 그 틀 내에서 교육을 받지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비극은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진실을 찾기에 임무를 맡긴 시스템이라는 것이고 그 결과물들이 공공정책과 개인의 선택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콜린 캠벨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게 답답하시겠어요. 사실은 굉장한 연구들을 많이 했지만 그게 다 묻혀버리는 거고 무시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4장이 끝나고 79페이지 5장이 시작되는 환원론, 영양학을 침범하다라는 제목을 갖고 시작이 됩니다. 음식이 없으면 문명도 사라지고 인류도 사라진다. 음식은 결코 취향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이게 음식은 단순히 인류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죠. 먹거리가 사라지면 동물도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음식 선택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뿐만 아니라 농경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정부 보조금을 어디에 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음식을 슈퍼마켓에서 구매하는 물건쯤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슈퍼마켓에서 가공식품, 유제품, 냉동육류, 통조림, 간단조리 식품 등으로 장바구니를 채울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남미의 대형 공장에서 생산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외식을 하거나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 때문에 체중이 늘면 수천 가지 다이어트 요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 모든 개인적인 선택이 모여 국가의 식품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이 식품 시스템은 다시 개인의 선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영양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잘못된 음식이나 영양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만연돼 있다는 얘기를 통탄하시는 거예요. 81페이지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옥스퍼드와 웹스터 둘 다 과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옥스퍼드는 식품을 제공하거나 얻는 과정이라는 신체 밖에서 일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체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으로서의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환원론자들에게 영양은 단지 각 영양소들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산수의 덧셈에 불과하다. 가장 유명한 두 개의 영어 사전이 내린 영양에 대한 잘못된 정의는 환원론적 개념이 우리 문화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예를 들어놓은 게 뭐냐면 만약 당신이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비타민 A는 시력을 위해 필요하다. 비타민 E는 항암 효과를 가진 항산화제다 같은 지식을 알고 있다면 환원론적으로 영양을 배운 것이다. 근데 우리는 다들 이렇게 알고 있죠. 대단히 슬픈 얘기입니다. 또 예를 드는 얘기예요. 당신이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포장된 식품의 영양 표시 수치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거나 토마토에 라이코펜이 많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감자튀김에 케첩을 듬뿍 바르기 시작했다면 이 역시 모두 환원론적 행동이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영양소들이 마치 완벽한 기계적인 방식으로 홀로 작용하는 것처럼 개별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시 말해 영양을 가르친다는 것은 전체 맥락을 생각하도록 하지 않은 채 학생들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개별 영양소에 대한 여러 사실과 계산식 그리고 화학적 경로를 외우게 만드는 것을 의미했다. 연구도 교육과 마찬가지다. 연구비를 잘 받고 유명한 저널에 잘 게재될 표준적인 영양학 연구는 단일 영양소의 효과와 그것의 기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내가 한 실험 연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얘기가 이제 그 예가 나오는데 83페이지에 복합기능 산화 효소라는 효소는 아플라톡신을 대사시켜 반응성이 매우 높은 아플라톡신 에폭시드로 만들고 이 아플라톡신 에폭시드라는 대사 산물은 유전자에 단단히 결합해 유전자 손상을 야기하는 하나의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 각각의 단계는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생물학적으로도 그럴듯해 보였다. 그리고 우리는 DNA에 결합하는 발암물질의 양이 많을수록 더 많은 암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렇다. 이것이 단백질이 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다. 이런 설명은 전문 용어와 빈틈없어 보이는 일련의 반응을 나열하고 있어 매우 설득력 있게 보인다. 하지만 이런 선형적인 인과관계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을 배제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면 꼭 이렇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콜린 캠벨 박사님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뭔가를 보면 큰 그림을 볼 수 없다. 당신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전체 문맥에서 완전히 벗어난 아주 거대한 진실의 작은 조각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큰 확성기를 가진 사람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우유와 고기는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의 확성기는 친절하게도 육류와 유제품 업계에서 제공한 것이다. 충분한 시간과 돈이 주어진다면 나는 콜라, 튀긴 스니커즈바, 심지어 아플라톡신까지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물론 연구 설계를 잘해야 한다. 말하자면 사하라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콜라가 미치는 영향, 새벽 2시 지친 운전자의 사망률에 튀긴 스니커즈바가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해 볼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언론에서 자주 서로 모순되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되는 이유다. 환원론적 연구 체계에서는 이러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영향에 대한 모순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어느 의사 선생님은 나와서 이게 뭐 건강에 좋다, 어느 의사 선생님은 이건 뭐 좋지 않다라고 해서
또 책에서도 막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해야 될지 혼란스럽다고 얘기하는 분들을 저는 사실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거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꾸 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주변 지인들과 공유하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86페이지에 음식을 먹는 것은 단지 그 음식의 영양소를 먹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싫어한다면 그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영양제로 섭취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환원론적 세계관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음식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단지 그 음식 안에 영양소만 중요하다고 믿게 된 것이다. 영양에 대한 환원론적 관점은 식물의 영양 표시에 단적으로 드러난다. 식품의 원재료는 중요하다. 알레르기 성분을 피하기 위해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아마 당신은 한 번에 발음하기 어려운 첨가물이 길게 나열된 식품을 먹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침형 시리얼에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 대량으로 들어있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라벨에 나이아신 몇 마이크로그램과 같은 자세한 정보를 넣는 것은 대중을 잘못된 식품 선택으로 이끄는 두 가지 해악을 일으킨다. 첫째, 이런 영양 표시는 소비자들이 질리게 만들어 라벨에 적힌 내용을 전적으로 무시하게 만든다. 둘째, 영양 표시에 포함된 영양소들은 전체 영양소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 영양소만 중요하다거나 그 식품에 이 영양소만 존재한다는 인상을 준다.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TV에서 자꾸 나트륨 얘기를 하다가 소금이라는 단어로 대체시켜 버리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들은 나트륨 이꼬르 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해롭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아주 그 3단 논법에 잘못된 3단 논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정부의 권고와 엄청난 양의 영양 데이터베이스로 무장한 소비자들은 이제 자신의 일일 권장 섭취량을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직접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위해 어떤 식품을 더하거나 뺄지 결정할 수 있다. 물론 누구도 영양 데이터베이스와 일일 권장 섭취량을 따지면서 식단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식품의 양을 따지는 것이야말로 이런 방식이 영양을 이해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강화하고 동시에 이 영양소들의 일일 권장량을 섭취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빠지게 한다. 재밌죠? 그래서 88페이지에 환원론 모델의 세 가지 왜곡 해가지고 이제 왜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양에 집착한다. 비타민, 미네랄, 지방산 그리고 가장 크게는 칼로리의 말이다. 우리는 건강이 부분적으로는 이런 영양소들을 정확히 적당량 섭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배웠다. 하지만 불행히도 사실이 아니다. 영양이란 2와 2를 더하면 4가 되는 수학 방정식이 아니다. 우리가 입에 넣는 음식이 우리의 영양을 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몸이 그 음식물들과 함께 조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너무 그런 환원론적 영향에 안 빠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왜곡, 우리 몸의 지혜. 영양소의 흡수와 이용을 예측할 수 없는 이유는 일정 범위 내에서 매 순간 인체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연 음식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얼마 전에도 저 울산에서 한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하여간에 뭐 호르몬제제를 뭐 드시는 건가 그래가지고 저기 단백질을 먹게 되면 에스트로겐 때문에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대두 단백질을 먹게 되면 내 몸에 만약에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게 되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지만 내 몸에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놀랍지 않은가? 좀 더 과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얼마만큼의 분량으로 영양소가 소화 흡수되고 조직과 그 조직의 세포들에 공급될지는 그 순간 필요로 하는 양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필요량은 몸에서 상시적으로 감지되어 영양소 섭취에서 최종 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로에 다양한 단계에서 작동하는 각기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조절된다. 몸은 어떤 영양소를 사용하고 어떤 영양소를 대사시키지 않고 버릴지를 선택하는데 최고의 통제력을 발휘한다. 하나의 영양소가 작용하는 경로는 환원론이 제시하는 단순한 모형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반응의 미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꼭 나쁜 음식을 먹는다 해서 몸에 다 나쁘게 작용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서 다 좋게 작용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몸
그 순간, 그 음식을 먹는 순간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대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영양소에 있어서 섭취하는 양과 이용되는 양 사이의 관련성은 직선적이지 않다. 이것은 영양 데이터베이스가 그리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별 영양소들을 대용량으로 보충하는 환원론적 보충법이 이 영양소들의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 우리의 소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이어서 특정 영양소의 과다 섭취는 다른 영양소와의 불균형만 초래한다. 이게 첫 번째 우리 몸의 지혜를 무시한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애국은 식품의 가변성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섭취한 영양소 중 얼마가 인체에서 이용되는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의 불확실성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가 먹는 식품들의 영양소 구성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예를 들어 항산화 비타민으로 알려진 베타카로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자. 같은 음식이라도 표본에 따라 베타카로틴의 양이 3배에서 19배까지 차이가 나고 복숭아의 경우 그 차이가 40배 이상인 것으로 보고됐다. 복숭아에 포함된 베타카로틴의 양은 재배한 계절, 토양, 저장, 가공, 심지어 복숭아가 나무의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에 따라 4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베타카로틴은 단지 하나의 예일 뿐이다. 종류가 다른 4가지 콩의 칼슘 함량은 컵당 46mg에서 126mg으로 2.7배 차이가 난다. 음식 자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왜곡, 영양소 상호작용의 복잡성. 이건 뭐 말할 이유도 없이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에 대한 얘기를 해놓는데 90페이지에 마그네슘이 최소한 300가지 이상의 효소의 필수 요소라는 사실은 영양소의 상호작용이 거의 무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약물 대사 효소와 면역 체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호르몬계, 산염기균형, 신경계와 같은 다른 복잡한 인체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인용한 증거들은 우리 몸에서 매 순간 작동하는 수많은 상호작용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이렇게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 영양소나 약물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믿음은 분명 어리석다. 또한 이러한 증거들을 감안하면 자연식품에서 추출한 영양소들의 고용량 복용을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 3가지의 문제점에 빠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93페이지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2가지 영양소를 동시에 섭취하면 서로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수많은 영양소를 동시에 섭취하는 상황, 즉 음식 먹기 같은 상황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5장이 이제 끝나고요. 6장이 시작되는데 이제 환원의 연구에 대한 얘기라 이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이 이제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너무 뒤에 음식 그 성분표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요. 자연의 제철에 난 음식들을 제철에 구해서 정성껏 엄마의 정성을 들여서 가족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아이들은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딸기가 겨울에 나는 음식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절기상으로 입춘이 지났으니까 이제 봄에 시작이 됐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 엄마들이 깨닫고 자식들에게 교육시키는 또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